자, 앞 시간에 이어서 상가금융임차 보호법, 자, 255페이지에 2절의 적용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상가금융임차 보호법을 학습하실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비교해 가면서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통적인 규정들은 다 생략을 하기로 하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만을 제가 좀 골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의 적용 범위에 보면은 1번은 이 법은 상가금융임차 보호법이니까 그래서 국민 경제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상가 건물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조 194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뭐 4차 등록이 없는 종교나 자선단체, 각종 친목 모임 사무실 등은 아무리 그것이 공부상 용도가 상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알겠어요. 상가건물 임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는 출발부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보정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보호 대상이 되지만은 이 상가건물 임차 보호법은 경제생활 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즉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아예 상가건물 임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D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상가건물 임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의 규모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규정을 해놨는데 지역별로 마찬가지 서울특별시를 4억 원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4억 원, 3억, 2억 4천만 원, 1억 8천만 원이라는 이 보증금액 규모를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각 지역별로 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원칙적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에 의해서 보증금액을 이렇게 일정 금액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규정만 적용되지 않고 또 일부 규정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이 상가건물 임차 보호법에 보호 대상이 되는 임차인이냐 아니냐는 보증금의 규모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4억, 3억, 2억 4천만 원, 1억 8천만 원 설정을 해놨다는 건데 이 보증금액을 판단할 때 상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규모의 임차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환산보증금액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환산보증금액을. 그래서 월 차임을 갖다가 보증금액에다가 포함해서 보증금액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차임에다가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액에다가 합산한 금액을 우리 상가건물 임차 보호법에 적용받는 보증금액의 임차인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3억으로 5억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아예 뭐 환산하고 말고도 없이 4억 원을 초과하게 되니까 보호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근데 보증금액을 3억으로 설정을 하고 월 차임을 갖다가 200으로 하게 되면은 200 곱하기 100 아마 2억 원이죠. 그리고 보증금액이 3억 원이니까 합산하게 되면 5억이 됩니다. 이 5억의 임차인은 결국 상가건물 임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환산보증금액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거기 당구장을 보시면은 우리 상가건물 임차 보호법의 3조의 규정, 즉 대항력과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 그리고 10조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규정, 그리고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죠. 신설된 10조의 2조부터 10조의 8조까지의 규정, 이 규정들은 상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가건물 임차 보호법의 여러 규정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주의할 거는 최근에 신설된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10조의 계약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 요 두 규정만큼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과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즉 환산 보증금액을 적용해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라는 사실, 알겠습니까?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항력 부분으로 내려가면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대항요건이었죠. 여기서는 주거생활을 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건물에 인도가 있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즉 대항력이 생긴다.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어디로 가 보시느냐 하면은 258페이지 그 4절의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가는 거는 제가 진하게 줄 거는 부분들만 한번 읽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고, 260페이지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정보의 제공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냥 읽어 두시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60페이지 그 6절의 보증금의 회수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죠.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정서상의 확정일자를 누구로부터 받느냐라는 거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죠. 그 점이 차이점이죠.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인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인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규정도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똑같습니다. 규정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 법원에다가 인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가 등기 명령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인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등기에 의해서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더니 우선 변제권의 보호라든가 지금 보는 이 인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은 인차인 보호 규정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증금액, 환산 보증금액으로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아예 이 인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회수에 관한 이 우선 변제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5억 원의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이 그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의 보호라든가 그리고 인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임차인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262페이지 7절에 민법에 기재한 건물 임대차 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법 621조 규정에 의한 건물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에도 우리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263페이지에 8절에 임대차 기간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단기간에 관한 규정이 2년이었죠.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입니다. 1년. 그 숫자의 차이,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263페이지에 9절에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밑에 제가 권리금에 관해서 참고사항으로 좀 적어놨는데, 민법에서 공부하죠. 권리금의 성격이나 보호에 관해서는. 근데 이 계약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초의 임대차 계약기간 1년을 포함해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최근에 신설된 건 아니고 몇 년 됐습니다. 근데 이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도 결국 나름대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을 확보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도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에
한 측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2014년도에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2015년도입니까?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더 신설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26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은 시험 문제 그동안에 자주 나왔는데 1번에 한 읽어보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줌으로써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놔서 그게 결국 1번부터 8번까지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에게 존재하는 정당한 사유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결국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봤자 임대인이 거절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은 최근에 또 법 개정에 의해서 환산 보전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보전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초과하는 임차인이라도 적용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보전 금액이 5억 원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번부터 8번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정당한 사유가 또 특히 3기라고 되어 있죠. 3기. 그래서 요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 이 계약갱신 요구 제도는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법에서는, 민법에서는 2기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2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게 되어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더 이상 주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에서 임차인이 상기의 차임에게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3기의 차임 요걸 기억을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 보시면은 보시면은 265페이지에 보시면은 3번 부분 협박산의 계약갱신의 특례에 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법의 적용 대상인 보전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전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전금의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2013년도에 신설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환산 보전금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4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이렇게 보전금의 정감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은 개정에 의해서 보전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이렇게 보전금 정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 10절에 가면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이제 대폭 신설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의 용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권리금 계약이라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요걸 이 권리금 계약은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과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종전 임차인과 새롭게 신규로 임차인이 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라는 사실. 자, 그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조의 4조에서. 자, 그래서 1번 읽어보시면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임차인이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방법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1호 있죠. 1호 그리고 2호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1호와 2호의 방법으로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가 있었죠. 그 8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의 회수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도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임차인이 그 3기의 차임에 달하는 연체 사실이 있게 되면은 결국 권리금 회수 주장을 못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가면은 2번에 있는 거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 4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위에 4호에 보면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방법을 동원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뭐다 관계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이 정당한 사유 1, 2, 3, 4라는 것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차인에게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로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 해가지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3호에 보면은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임대인이 방해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라는 거죠.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잘 기억을 해서 특별히 3호를 줄 끊어온 거는, 진하게 줄 끊어온 거는 그것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 해서 제가 줄을 끊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읽어보시면, 임대인이 1항을 위반하여, 즉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가지고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규정해 둠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자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을 해서 소멸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양갈로 3번에 권리금 적용 제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상가금 임차 보호법상의 허점이기도 한데, 지금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는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10조의 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그리고 2호에 보면은 국유재산, 공유재산인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이 상가금 임차 보호법상의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인 상가 건물의 임차인으로서는 여전히 권리금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부분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죠. 그래서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용어를 좀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지금 권장 서식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걸 뭐 시험 문제 묻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규정을 둔 거는 이제 권리금을 얼마로 볼 거냐라는 것이 결국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 권리금 산정이 임차인의 입장과 임대인의 입장에서 차이가 난다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고시할 수 있도록 해둔 겁니다. 그 다음 그 11절에 차인 등의 정감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규정과 기본적으로 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차이가 날 뿐이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임 정감 청구권에 있어서 정액 청구할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청구 당시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이죠. 5%죠. 그런데 이 상가금융임대차 보호법에서는 9%입니다.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할 때 그 전환 시에 산정률을 제한하는 것도 똑같은 시스템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1할과 4배를 곱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은 이 상가금융임대차 보호법에서는 1할 2푼과 4.5배를 곱한 비율, 이걸 비교해서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비교되도록 잘 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이 최우선 변제 보호에 관한 규정도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과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는 과거 상가금융임대차 보호법에서는 3분의 1이었는데 개정을 통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똑같은 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임법도 매각대금의 2분의 1, 상임법도 매각대금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269페이지에 그 소액 보증금액 일람표를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소개를 해놨는데 2014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소액 보증금의 규모와 최우선 변제 보호 대상이 되는 보증금의 규모를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 기준에 따라서 이 시행 전에 임차 상가 건물의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하는 말의 의미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학습한 내용과 설명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뒷페이지로 가 보시면은 나머지 270페이지에 그 2번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나오죠. 그 법무부 장관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하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정해가지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권리금 계약서 하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법무부 장관이. 그 점을 주의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271페이지에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공통점 차이점들을 비교표 형식으로 정리해 두시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주임법 한 문제, 상가금융 한 문제 이렇게도 나오지만은 주임법과 상임법을 비교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묻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5번 시험에 상가금융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최근에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5장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과거에는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이었지만은 법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죠. 줄여서 장사법 이야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독자적으로 한 문제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권리관계를 분석할 때 잠시 언급했던 분묘기지권에 관한 시험 문제가 자주 등장을 했는데요.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문제를 구성하면서 지문 한두 개 정도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출제된 바는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도표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 뒀는데요. 이 도표를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느냐 하면은,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소위 말해서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전국토의 분묘화 내지 묘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묘 설치, 묘지 설치, 최근에는 장례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장 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자연장지의 설치를 규제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정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걸 설정을 잘 해가 기억을 하시고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묘지의 종류, 그리고 자연장지의 종류, 알겠어요? 종류. 여기 종류에 따라서 규제가 다르다라는 법이기 때문에 종류부터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고 그 기억한 묘지의 종류나 자연장지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서 암기할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묘지의 종류를 그 표를 보시면 272페이지에 사설묘지, 공설묘지 이렇게 구분해 놨죠. 구분칸에. 그리고 그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이렇게 네 가지 사설묘지로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항상 요 묘지의 종류부터 명확하게 외우고 그 묘지의 종류에 따른 설치 절차, 묘지 설치 면적의 규제, 설치 장소의 규제, 분묘 점유면적의 규제, 설치 기간의 규제, 묘지의 사전 매매 금지에 관한 규제,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제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분묘 설치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묘지의 사전 매매 금지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묘지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기준이 적용이 되지만은 설치 절차라든가 설치 면적, 설치 장소, 분묘 한기당의 점유 면적 은 묘지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장지도 27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사설 자연장지, 이걸 수목장제도 뭐 그 밖에 자연장지 이렇게 보시면 하는데 자연장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설 자연장지를 또 네 가지로 구분해 놨죠. 개인 가족 자연장지와 문중 자연장지, 그리고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공공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치 면적과 설치 절차 이런 것들을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예를 들면은 이 묘지의 같은 경우에 사설 묘지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인묘지, 그리고 가족묘지, 뭐 문중묘지, 그리고 법인묘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또 구분을 할 때 이 개인묘지와 가족묘지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가족, 자연장지 이렇게 묶어 놨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설 묘지에 있어서 가족 묘지는 허가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자연장지의 경우에 이 가족 자연장지는 개인 자연장지와 묶으면서 신고사항으로 처리해버렸어요. 그런 게 헷갈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읽을 때 사설 묘지에 관한 문장인지 사설 자연장지에 관한 문장인지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실수로 잘못 읽어버리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설 묘지와 사설 자연장지의 종류에 따라서 규제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되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숫자 위주로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숫자 위주로.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75페이지의 6장에 부동산 경매에 관한 것을 강의함으로써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의 이론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